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우리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줄인, 그러니까 한숨 돌리게 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만만치 않은 금액을 통화 스와프 없이 조달해야 한다는 점,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오늘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일단 한 발씩 양보한 상태인데요. 이번 회담 결과는 공급망과 교역 여건 변화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미, 미중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2부와 3부에 걸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2천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춥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나라가 무역 전쟁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2월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 건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오늘 소환합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추 의원이 의원총 회장소를 잇따라 바꾼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해졌죠. 석 달 동안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우리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서 10년 동안 나누어서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협상의 경과와 합의 내용을 정인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됐던 한미 관세 협상. 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대출이나 보증, 현금 등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율 과정은 길어졌고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안개 속이었던 협상은 당일에 가서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애초 약속한 전체 투자액 가운데 2천억 달러만 현금으로 하되 이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나눠서 투자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겁니다. 연간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달러인 만큼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투자 세부 내용에서 일본과 똑같은 안전장치들은 포함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만 투자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배분한다는 점도 일본과 같은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경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딜이 우리에게 준고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대5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야속한 면도 있었죠. 대통령실은 협상이 급진전된 배경에 대해선 우리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 합의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미측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실은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한미 양국의 합의 이후에도 그대로 25%를 물어왔던 자동차 관세, 이제는 15%로 낮아집니다.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타이완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폭탄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1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마저 미뤄지면서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 업체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가 전격 타결되며 자동차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주요 수출 경쟁국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타이완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합의 당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 7월 양국의 합의 이후 15%로 부과되고 있는 상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호 관세가 15% 넘는 품목이더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율만 부과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현대차는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협상을 타결로 이끈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분할 협력,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의 주도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은 약속한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분야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선 한국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 조선사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선박 건조 자금을 조달할 때 선박 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환 시장의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신규 발주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HD현대와 한화, 삼성중공업 등 우리 조선사 입장에선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협력 방안 같은 거 논의하신 게 있으실까요? 타결됐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마스크 하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의약품과 목재 제품의 대미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또 합성의약품의 복제약,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의약품 최혜국 대우가 적용돼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뿌리치고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관세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의미가 큽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실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다행이죠. 우리 기업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오피셜 어나운스먼트 나올 거예요, 곧. 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담 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한미 FTA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되던 때와 비교하면 대미관세 15%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합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료 공급 허용으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표명한 겁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장관이 명확하게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거론한 뒤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물러선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한국이 대북 방어 등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군에 넘어갔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 사령부에 이양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6월까지인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3일 방한하는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측과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날짜에 맞춰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 넘겼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을 질문받았습니다. 수차례 만나자는 제의에도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Oh, I don't know. He's been launching missiles for decades, right? Just another missile was launched. I always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초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될 거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점은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want to focus on China. I mean, our focus is now on tomorrow with China, and I want to make that the focus. But we'll come back and we'll, at some poin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meet with North Korea. 이 같은 발언은 1박 2일인 이번 방한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고 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잇따라 북한에 유인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방문일에 맞춘 미사일 발사는 대화를 거부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발을 하면서 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회동 제안에 즉각 반응했던 2019년과는 북한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를 50기나 보유한 데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강화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휴전을 이끌었던 트럼프의 비정통적 외교 방식이 한반도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도나 대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연준이 2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행 4에서 4.25%에서 3.75에서 4%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경기 지표 발표가 중단된 가운데 FOMC 위원들의 의견까지 내부적으로 엇갈려 앞으로의 금리 향방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측근으로 통하는 이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0.5%포인트 인하, 즉 빅컷을 주장한 반면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준은 만기도래 국채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시중에 유동자금을 줄이는 양적 긴축 정책을 종료해 금융 불안 예방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 배경으로 올해 고용 증가세가 둔화해 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면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최근 몇 달 동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고용 둔화를 이유로 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엔 경기 둔화 대응을 이유로 2개월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vailable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moderate pace. GDP rose at a 1.6% pac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own from 2.4% last year. 네,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번엔 금리를 내렸지만 앞으로 금리를 무조건 내리진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기조도 읽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 연설에서 올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4%로 예상하며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을 향해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앞으로 몇 달 안에 파월이 떠날 것이며 모두가 좋아할 새로운 인물을 연준 의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이 기준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연준에 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봄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후임인 이 차기 의장 지명자를 연말 이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뉴욕 증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반응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각각 74.37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0.9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보통 때 제가 퍼센트로 설명드리는데 오늘 포인트로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오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갑자기 혼조세로 또 변하면서 상당히 포인트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변동량이 좀 오늘 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세 가지 이유로 좀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둘째, 이 파월 의장은 FOMC 위원들이 지금이야말로 한 발 물러설 시기다, 스텝백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 12월에 금리 인하는 결정된 것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기대치가 이로 인해서 일부 축소됐습니다. 셋째로는 이 나스닥이 오른 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후에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하루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코스피도 지난 27일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직전 2분기 기록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우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은 24조 4,4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1% 늘었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1조 3,834억 원으로 61.9%나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이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일반 D램 메모리 가격도 상승하며 전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AI 서버는 아시다시피 HBM 매출일 거고요. DDR4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감산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재고를 비축해야 되는 그런 업체나 서버 기업들은 아마도 좀 구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에 넘길 내년 반도체 물량을 일찌감치 모두 판매했고 4분기부터는 6세대 HBM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오는 2027년까지 HBM 부족 사태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감 속에 주가 역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실적 발표 후 개장한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는 장중 역대 최고가를 찍은 뒤 전날보다 7% 넘게 오른 주당 55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역시 하루 만에 10만 전자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전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코스피도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1.76% 상승한 4,081.1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며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죠. 한미 정상이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빈으로선 유일하게 두 번째로 국빈 방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는 시그니처 포즈로 한국의 첫 인사를 건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어 8년여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인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황금색 넥타이를 갖춰 매고 박물관 입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린 이 대통령. 취타대의 선도 속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가 도착하자 차량 앞까지 걸어가 웃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이 재회한 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입니다. 환한 미소를 교환한 두 정상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참모진과 인사를 나누며 양국의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That's the only American president. That's really a great tribute to our country, not to me. 대통령실은 이번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역대 정부 중 최단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 정부는 사적 감정에 앞서는 트럼프 취향에 맞춰 마음을 얻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릴 때부터 정상회담장에서 이 선물까지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홍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최고 예우를 뜻하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됩니다. 이후 연주된 곡은 올드팝인 YMCA. 트럼프 대통령의 애창곡이자 대선 유세에서도 쓰인 상징곡으로 취향 저격에 나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경주박물관에서도 맞춤형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백악관 실내를 황금빛으로 꾸밀 정도로 평소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금관 모형을 선물한 겁니다.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천마총 금관을 본떴는데 선물의 의미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만 예외적으로 전달해온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됐는데 대통령실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방미 때 백악관에서 건넨 만년필과 황금 골프공에 이어 이번엔 금관 모형과 훈장 수여까지. 까다로운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 외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의 세 차례 만남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진행하는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전임 이시바 총리와 안착시킨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구구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카이치 총리 재임 기간에도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에 시선이 쏠린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6년 만에 담판에 나섭니다. 관세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세계의 담판으로 이목이 쏠리지만 빅딜 성사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촉발한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nd I think we can go on to do something that truly will be monumental and great for both countries, and that's what I look forward to doing. 两国关系发展定向把舵，推进以协调合作、稳定为基调的。 이듬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의 낙선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6년 4개월 만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재회하는 두 정상. 앞서 매듭짓지 못한 무역 갈등이 여전히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에 매긴 20% 펜타닐 관세를 낮출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10%포인트 깎아주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열린 5차 무역회담에선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미루고 미국은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없던 관세 폭탄과 보복 조치를 잔뜩 펼쳐놓고 결국 서로 없었던 일로 치는 제로섬 협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此次会晤，两国元首将就事关中美关系的战略性、长远性问题以及共同关心的重大问题深入沟通。 트럼프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 시진핑이 도착한 직후 스치듯 이루어지는 회담 형식도 세기의 담판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전 세계로 확대한 관세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빅딜보단 미봉의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주에선 반트럼프 단체가 한미 정상회담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강제로 해산됐습니다. 각국 정상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집회 시위가 줄줄이 예고되며 경주 도심의 경비 태세는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달려오는 시위대를 급히 막아섭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반트럼프 단체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기습적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현장 인력을 추가 투입해 차단선을 만들고 2시간여 만에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갇혀요. 일어나세요.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에이펙 정상회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경주 곳곳에서는 반트럼프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맞선 보수단체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에서 집회 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만 24개, 건수는 27건에 달합니다.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찰은 인력을 증원해 통제구역을 넓히는 등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각국 정상회의 동선에 맞춰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은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경북 전역에 경찰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은 경찰관을 최대 19,000명까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에이펙 행사에 동원된 경찰관들이 숙소에서 술을 마신 일이 적발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경주 에이펙에 동원된 경남 창원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지난 27일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적발된 경찰관 5명을 소속 경찰서로 복귀 조치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감찰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언이 연일 법정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이 증언대에 나와 김건희 씨에게 물건을 전달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을 비롯해 문고리로 꼽히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 김모 씨는 김건희 씨의 자택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해 물건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전성배 씨에게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유 전 행정관과 연락해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부탁받은 물건을 주고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아크로비스타 출입 기록과 통일교 쪽에서 전 씨에게 물건들을 전달한 날짜를 바탕으로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인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는데 김 씨는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물건을 전달받은 사람이 유경옥 전 행정관인지도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성배 씨는 김 씨를 통해 김건희 씨 쪽으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씨는 물건을 돌려받은 시기를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가을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른바 문고리로 꼽히는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두 사람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사적 사용 논란이 불거진 종묘 차담회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냅니다. 특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다음 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통령실과 국가유산청 사이 어떤 내용의 연락이 오갔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석 달 넘게 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석 달여 만에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오늘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추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대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어버이날 벌어진 이 사고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20대 정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정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웠는데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며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차량에 함께 탔던 4명 가운데 1명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정 씨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약 40m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20, 30대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들이 한 사무실을 습격했는데요. 얼차려를 주고 폭행해서 금품 1억 원어치를 빼앗았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들도 투자 리딩방 사기단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어두운 골목길에 멈춘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자 줄지어 서 있던 조직원들이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작전을 모의한 조직폭력배들은 다음 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흉기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얼차려까지 줍니다. 이들에게 폭행당해 치아가 부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명품 가방, 현금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폭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투자 사기단을 시작으로 이들을 턴 조폭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20, 30대 조직폭력배 등 강도 행각을 벌인 11명은 금품을 나눠 가진 뒤 각자 잠적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D씨로부터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을 털면 수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 등 31명도 검거했는데 이들은 비상장 공모주를 대신 매수해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2명, 피해 금액은 12억 원으로 최대 1억 7천만 원을 뜯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선선하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에는 점차 구름 양이 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7.9도, 대구는 5도, 광주는 7.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밤사이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경주도 이맘때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시민단체 시절에 다주택을 금지하고 싶다고까지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본인이 다주택자였죠. 논란이 커지자 집을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았고요.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매물로 내놨다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격을 낮춰 강남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를 정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위반자의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는 야당 측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한 뒤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놓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용은 오늘 들었습니다. 사실은 들었는데 부동산에 그 시가로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20억에 그 부동산을 올렸는데 지금은 이거 22억으로 바꿨답니다. 22억 원에 올라와 있던 해당 매물은 18억 원으로 조정됐는데 비판이 커지자 이 원장이 매도 가격을 내렸고 바로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갭투자 등으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논란이 된 10.15 대책 위반자와 참모진들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책 위반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장관님 건의하시겠습니까? 건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대변인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아니 사고는 차관이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책임을 지면 무슨 사인입니까? 이렇게 모범적으로 일을 해도 벌은 니네들이 언제나 받을 수 있어. 알아서 겨.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여당 의원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쳤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대변인에 대한 그 대기 발령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대변인 인사조처는 사적인 문제 등도 있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며 차관 사퇴와 관련해선 거듭 사과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투자형 고가 아파트 소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정부 고위경제 관료들 대부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관기관 기관장 등 17명 가운데 12명이 토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7명은 강남 3구의 아파트를 4명은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 의원이 해당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증인과 참고인들이 일제히 거수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됐습니다. 천 의원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면서도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부동산 임대를 주는 기관장들은 솔선수범하지 못하겠다면 직을 내려놓거나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천 의원의 지적을 받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이야기했던 임 청장은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천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했다며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견 전 국토부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과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1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마치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축의금 논란 등으로 야당은 공세를 강화했지만 최 위원장은 무정쟁 주간을 선언한 민주당 기조에 발맞춘 듯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에 팻말을 붙이고 나왔습니다. 딸 결혼식 논란부터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과방위 직원 과로 의혹까지 논란을 거론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민희 위원장을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감 기관장들에게 축의 여부를 일일이 묻더니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사퇴를 촉구했고 이 항의의 뜻으로 국감장에서 단체 퇴장했습니다. 결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이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에이펙 기간 무정쟁 당부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최대한 대응을 자제했지만 일부는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위원장의 혼사로 물타기 하려는 건 아닌가? 자, 필요하면 여야 전수조사 합시다. 야당의 이딴 공격에 눈가를 훔치기도 한 당사자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실만 SNS에 올리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국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사퇴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의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최 위원장의 화환, 보도, 직원 갑질을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갑질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는 논란에 민주당에서도 복잡한 심경이 읽힙니다. 민주당은 최근 정청래 대표가 최 위원장에게 전화해 MBC 보도본부장 퇴장 경위를 물었다면서 이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의 염려를 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국감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달 6일이죠.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결국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도돌이표처럼 니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마주 앉은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의혹 많은 실세라고 맞섰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5달 정도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은 있었던 건 100일 남짓입니다.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략이 들어있다라는. 대통령실 1급 공무원의 신상이 베일에 가려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적 사항은 투명해야 됩니다.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하되 이재명 대통령 일정 수행을 위해 오후 2시에 떠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질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명분 쌓기용이며 사실상의 출석 회피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 출석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이라 생각합니다.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부출석이라는데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여기에 내란 청산 국감을 외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전 정부 인사 50여 명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과 사퇴한 이상경 국토차관 등을 명단에 올리면서 여야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 6일 운영위원회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한 명도 부르지 않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윤기천 현 총무비서관 등 기관 증인만 60여 명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일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 만큼 국감장에 새 인물이 추가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한도 상향 등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영 국세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 의혹과 관련해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운행 전기차 모델 가운데 40% 정도가 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최근 일어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 무료 데이터 제공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다시 경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장면은 바로 각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보통은 주최국의 전통 복장을 입는데요. 최근에는 스카프나 브로치 착용 등으로 간소화하는 게 특징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두루마기를 걸친 각국 정상의 모습은 역대 APEC 행사의 대표적인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정상들이 주최국의 고유 의상을 입는 전통은 1994년 미국 시애틀 APEC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들에게 가죽 재킷을 선물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듬해 1994년 인도네시아 APEC에서 처음으로 주최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APEC이 개방적 국제무역제도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입장에서의 조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상대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고 참가 회원 사이의 우정과 협력을 상징하는 전통 복장 착용은 2000년대 들어 APEC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와 칠레, 중국 APEC 등에서 두루마기나 칠레의 폰초, 중국의 마오식 자켓 등 각국의 전통 복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과 일부 정상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전통 복장 착용을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미국 하와이 APEC에서 전통 복장 촬영이 처음 중단됐고 이후 회의에서는 정통 복장 착용이 재개되는 등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에서는 다시 전통 복장을 입지 않았고 지난해 페루 APEC에서는 스카프만 걸쳤습니다. 때문에 경주 APEC 참가 정상들이 어떤 복장이나 소품을 걸치고 사진 촬영을 할지도 APEC의 숨은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APEC 최고 경영자 서밋 연사 가운데 가장 이색적이었던 인물은 바로 그룹 BTS의 리더 RM이었습니다. K-팝 가수로는 역대 최초인데요. RM은 K-팝 성공 요인을 다양성에서 찾으며 문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가수 최초로 APEC CEO 서밋 연단에 오른 그룹 BTS의 리더 RM은 자신은 예술가일 뿐이란 말로 운을 뗐습니다. 그런 만큼 연설 주제인 K-팝을 숫자나 통계로 설명하진 않을 거라며 대신 BTS 팬덤 아미를 예로 들어 K-팝이 가진 힘을 역설했습니다. They use our music as the medium to carry out conversations that cross borders and languages. ARMY was seen as supporters of a minority culture from Asia. Now, they shake the world as a new community and a fandom culture.
서로 다른 이들이 문화라는 그릇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RM은 오늘날 K-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결국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장르적 매력 때문이라며 K-팝을 비빔밥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Korea's unique aesthetics, emotions, and production system. But you don't turn away elements of Western music like hip-hop, R&B, or EDM. Just like bibimbap, these parts all keep their unique identities, but mix together to make something new. 이처럼 문화예술을 통해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각국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M을 비롯해 BTS는 지난 2018년부터 세 차례 UN 총회 연사로 나서 세계 청년 세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직접 K-팝의 문화적 가치를 전했다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인데 RM은 연설장 밖에서도 방시혁 의장과 열띤 K-팝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홍보대사로서 환영만찬 공연을 펼치는 지드래곤까지 에이펙 기간 K-팝 아티스트들이 문화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찾은 세계인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경제와 외교의 장인 에이펙 무대에서 한국의 문화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월정교를 배경으로 차려진 특별 무대입니다. 형형색색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모델이 차례로 무대를 수놓습니다. 전통 한복은 물론 1300년 전 신라 시대 복장을 재현한 옷까지 선보였습니다. 신라 왕복을 입은 왕과 왕비가 나타나자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person with the Tron helmet piece was very cool to watch, and of course we've got the bridge in the background as well, which is lit up very nicely in the night. Yeah, the fashion show is definitely a bonus for us. 에이펙이 한창 진행 중인 경주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한복에 담긴 매끈한 곡선으로 표현해 관객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복의 화려함과 다양성, 한복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세련된, 그리고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한복 패션쇼를 기획한 경상북도는 경제와 외교 무대인 에이펙을 문화축제로 장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곡선, 한국의 문화를 실제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저력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총리 부인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와 나란히 앉아 한국의 멋을 함께 즐겼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펼쳐진 한복 패션쇼는 우리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우리나라 문화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을 SNS를 통해서 밝혔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 협정이나 핵 연료 조달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어려운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논의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핵 추진 잠수함 원료 공급을 결단해달라 요청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0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에이펙 관련 이모저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어제 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는 바로 그 순간부터 취향 저격, 맞춤형 의전이 이루어졌는데 황급빛 선물 공세에 YMCA 환영곡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상회담 오찬 메뉴 주제가 황금빛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경주쌀로 지은 밥에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 그리고 평화를 뜻하는 피스를 레터링한 감귤 디저트에 금으로 장식된 브라우니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땐 예포 21발이 발사됐고요. 붉은 카펫을 걷는 동안 그의 대선 테마곡이었던 YMCA가 연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황금빛 넥타이를 맨 채 트럼프를 맞이했고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자 금만 190돈이 넘게 들어간다는 무궁화 대훈장과 함께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선물과 의전을 통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외신은 왕은 없다, 노 킹스 시위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와중 금관을 선물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한편 이번 APEC CEO 서밋은 참여 인원이나 연사 수, 세션 시간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개회식에는 한미 정상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전 세계 거물급 기업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의장은 최태원 SK그룹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대가 되길 바란다면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맷 가먼 아마존 웹서비스 CEO, 사이먼 밀러 메타 부회장 등이 연사로 나섰고요. BTS 멤버 RM은 K-팝 그룹 최초로 CEO 서밋 무대에 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흘간 공식 세션만 20개고요. 글로벌 리더 70여 명이 연사로 나서게 됩니다.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연설이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내일 마지막 연사로 나서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방한 전에 한국을 기쁘게 할 깜짝 발표가 있을 거라 했는데 어떤 내용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기업이 1,700명이 넘고요. 참석 정상도 14명에 달하는 이번 APEC, 연설과 토론 발언 시간도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어제는 이태원 참사 3주기였고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리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난 대응 구멍은 여전하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인력난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엔 담당 공무원 혼자 근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난안전상황실 권고 운영 인력은 8명입니다. 하지만 20곳이 권고 기준 미달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성동구와 중구, 광진구 등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야간과 주말에 한 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흘로 근무를 할 땐 밥도 앉은 자리에서 때우고요. 화장실도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녀와야 하는 겁니다. 행안부가 3년째 지자체 인력을 충원하라고 권고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충원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형 행사나 인파가 몰리는 시기라면 안전사고 대응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고 대응 시에 두뇌 역할을 하는 재난상황실 인력이 부족하면 대응 체계는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공식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지 11개월 만에 나오는 첫 판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장장 11개월가량 이어진 법적 분쟁이 오늘 첫 공식적인 결론을 맞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와 맺은 전속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 이제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은 뉴진스 측에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당시 법원은 어도어가 중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그래서 계약의 근간인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는 것도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법원이 본안 선고에서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은 남은 계약 기간 어도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까지 입장을 보면 극적 화해를 통해 어두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재개하기보다는 2심에서 다시 다퉈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만큼 뉴진스의 활동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면 비로소 독자 활동의 길이 열리지만 이 경우에도 어두어가 항소할 걸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속 계약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뉴진스는 새 둥지를 찾을 수 있는데 관심은 역시 민희진 전 대표와 다시 뭉칠지입니다.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민 전 대표가 새 기획사를 차린 사실을 공개하면서 뉴진스와 재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의 활동뿐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권리 문제도 얽혀 있는 만큼 K-팝 업계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사망이 승인된 건은 모두 1,059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 선으로 쌀쌀한데요. 낮이 되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선선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매우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에는 따뜻한 옷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쉽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양이 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7.9도고요. 대구는 4.3도, 광주는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밤사이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경주도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